한국은 딱 3일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미국에서 몰아낼 수 있어요. 하버드 강의실에서 이민자를 반대하던 학생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한국을 당장 쫓아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어느 여학생이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납니다. 이 학생의 발언은 미국 유튜브에서 엄청난 화제를 이끌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그 수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윌슨 교수의 현대 정치 이슈 토론 수업을 위해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200석 규모의 세미나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오늘 특별한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었죠. 아무래도 방송에서 워낙 시위 얘기가 많으니 아마 그 얘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가 강의실을 감돌고 있었어요. 하버드에는 미국 학생들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으니 다들 이 문제에 예민했죠. 그래서 그런지 모두들 오늘 수업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섞인 듯 했어요. 교수님이 교단에 올라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윌슨 교수님은 오랫동안 국제정치와 이민정책을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의 얼굴에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다는 말로 수업을 시작하시더니 어떤 이는 이민자들이 문제라 하고 다른 이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백인 학생들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과 흑인 학생들은 대부분 침묵하며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 팽팽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특히 제 시선이 머문 곳은 강의실 뒤편이었어요. 거기에는 트럼프 지지 모자를 쓴 조시라는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시는 평소에도 보수적인 발언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특히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조시의 표정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누가 먼저 발언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일수록 첫 발언이 토론의 방향을 결정하곤 했으니까요. 고요한 가운데 조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지만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만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마치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조시가 드디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자를 살짝 만졌어요. 저는 조시의 표정을 보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도발적이었던 조시지만 오늘은 특히 더 공격적인 기세가 느껴졌어요. 조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미국 사회에 제대로 섞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조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조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자랑하는 모든 기술은 사실 미국이 준 것이라고 주장했죠. 삼성이든 LG든 결국 미국 기술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조시의 이런 발언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조시는 솔직히 한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3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단언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조시의 표정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미국의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한 태도였죠. 교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충격과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조시를 바라봤고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저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 백인 학생들은 조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생각들이 조시의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괜히 엘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한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늘 가득 차 있는 아이였거든요. 어쩐지 엘리의 얼굴을 살펴보니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던 엘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는 펜을 꽉 쥐고 있었고 턱을 살짝 들어올린 채 조시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윌슨 교수님은 놀랍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조시의 발언을 들었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른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싶다는 듯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도 교수님은 토론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저는 교수님의 이런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조시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줄 법한데 오히려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런 솔직한 생각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야만 진정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조시의 폭탄 발언이 던져진 후 누군가는 반박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다음에 누가 어떤 말을 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런 도발적인 발언 앞에서 과연 누가 먼저 나서서 반박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반박할지 기대가 되었어요. 조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말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릭은 인권과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아마 말릭에게 조시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말릭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말릭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평소 차분하던 그가 이렇게 격앙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말릭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시에게 반문했어요. 그럼 흑인인 자신도 나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말릭의 이 질문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조상들도 미국을 위해 싸웠다고 강조하면서 농장에서 피를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말릭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말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인과 멕시코인, 흑인이 모두 없어진다면 미국은 그냥 유럽 이민자들의 복제국일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말릭의 이 발언은 조시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릭의 이런 용기에 감탄했어요.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말릭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말릭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표현했어요. 특히 아시아계와 히스패닉 학생들의 표정에서 공감과 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릭의 발언이 단순히 개인적인 반박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조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시는 여전히 백인 중심 사회여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미국의 정체성과 가치관은 백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인종들은 그 틀 안에서 동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시의 이런 발언에 교실의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어요. 두 사람 사이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말릭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조시는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질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윌슨 교수님은 놀랍게도 두 사람의 싸움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표정을 보니 이런 충돌도 수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토론은 이런 격렬한 감정의 충돌에서 나온다고 믿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교수님의 태도가 의외였습니다. 보통의 교수라면 학생들이 이렇게 격하게 대립할 때 중재에 나설 텐데 윌슨 교수님은 다른 접근을 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이런 솔직한 감정의 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는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신중한 성격의 엘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무척 궁금했어요. 교실의 다른 학생들도 어떤 학생들은 말릭을 지지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어떤 학생들은 조시에게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격렬한 대립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릭과 조시의 대립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는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충돌이었습니다. 말릭과 조시의 격렬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엘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엘리의 이런 행동이 무척 의외였습니다. 엘리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의 엘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엘리는 휴대폰 화면을 몇 번 더 터치한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엘리가 일어서자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말릭과 조시의 대립에 집중하던 학생들의 시선이 엘리에게로 향했어요. 엘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는 교실 중앙 모니터와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시작되자 교실의 낯익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화면에는 코리아타운의 참혹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인 상점들이 불타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과 약탈당한 가게들의 모습이 연이어 나타났어요. 영상에서는 당시 상황의 절망적인 모습들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인 상점 소유주들이 자신의 평생 재산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장면과 약탈자들이 물건을 들고 달아나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경찰이 외면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이 펼쳐졌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한국인들이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자신의 가게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른바 루프탑 코리안들의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생계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절박한 현실이었죠. 영상은 계속해서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던 수많은 가게들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꿈과 희망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가게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한인들의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언론에 편향된 보도였습니다. 한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모습을 마치 폭력적인 행위처럼 묘사했던 장면들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가 겪어야 하는 이중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교실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대립하던 말릭과 조시도 입을 다물고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고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시가 한국인들이 미국 사회에 섞이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어요. 윌슨 교수님도 영상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중요한 기억이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 영상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시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아까까지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예상하지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시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말릭은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했다는 것을 확인받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말릭의 눈빛에는 엘리에 대한 지지와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소수자로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나자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교실을 둘러봤어요. 엘리의 이 반격은 말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역사의 증언이 조시의 편견 어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어요. 저는 엘리의 이런 대응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반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토론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의 영상이 끝난 후 교실은 여전히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방금 본 영상의 충격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영상의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의 표정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과거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본 영상처럼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지, 현재의 한국과 한국인은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토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과 희생에서 현재의 현실로 시선을 돌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이런 접근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 공감에서 끝나지 않고 냉철한 현실 분석으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조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조 씨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 기생하는 종속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는 미국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고 한국의 기술은 결국 미국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 씨의 목소리에는 처음보다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엘리의 영상이 주는 충격 때문인지 조 씨의 발언도 예전만큼 당당하지 못했어요. 조 씨는 중간중간 말을 더듬거렸고 시선도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방금 본 영상이 조 씨의 고정관념에 균열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조 씨는 계속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도 결국 미국의 지원과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의 전략적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런 논리로 한국의 성취를 폄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조 씨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던 학생들도 이제는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영상이 보여준 현실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조 씨의 추상적인 주장들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는 조 씨의 발언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준비된 것이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가 휴대폰을 다시 만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엘리가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일어서서 조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기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로 답해보겠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교실의 학생들이 모두 엘리에게 집중했어요. 엘리는 먼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들이 대부분 삼성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어요. 애플 바이오닉 칩이 삼성의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브래드가 작은 목소리로 정말이냐고 중얼거렸어요. 엘리는 삼성이 세계 파운드리 시장 2위라고 덧붙이며 이는 상호 의존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의 첨단 제조 기술이 필요하고 삼성은 애플의 주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엘리는 SK와 LG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현황을 설명했어요. 테슬라와 GM 그리고 포드 등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상당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라는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죠. 교실 곳곳에서 작은 탄성들이 새어나왔어요. 마이클이 테슬라도 그런 거냐고 물었고 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3사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무척 놀라웠어요. 더욱 놀라운 건 현대방산과 한화시스템의 미군 납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엘리는 미군이 사용하는 첨단 정찰 장비와 통신 시스템에 한국산 부품들이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레이더 기술이 세계 톱 클래스이고 미 공군의 KF-16 업그레이드에도 사용됐다고 덧붙였어요. 조시 옆에 앉은 타일러가 의심스럽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엘리는 침착하게 현대로템의 K9 자주포가 나토 표준이 되었다고 답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주문했고 호주와 노르웨이도 K9을 선택했다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나열했습니다. 말리기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럼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호 도움이지만 한국의 기여도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정정했어요. 이때 조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기본 기술은 미국 것 아니냐고 반박하려 했어요. 엘리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한국이 세계 1위라고 단언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 모두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 서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죠. 심지어는 미군의 F-35 전투기에도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윌슨 교수님이 흥미롭다며 끼어들어 학생들이 이런 사실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엘리를 포함해 겨우 서너 명만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게 바로 선입견의 위험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시의 얼굴색이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엘리가 제시하는 데이터들은 모두 공개된 자료들이었고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들이었습니다. 조시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케빈이 조심스럽게 그럼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기술도 있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엘리가 자신있게 조선업은 한국이 세계 1위이고 반도체 메모리는 압도적 1위라고 답했습니다. 5G 기술도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어요.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조시의 발언에 동조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엘리의 팩트 폭격이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진정한 토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엘리의 압도적인 팩트 공세가 끝난 후 교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시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시가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조시의 얼굴에는 절망적인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엘리의 데이터에 완전히 압도당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방을 날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조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시는 엘리를 향해 그래도 한국은 분단 국가라고 외쳤어요. 북한이라는 폭탄을 안고 사는 불안정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만든 제품들을 믿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조시의 이런 발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격이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어요. 기술과 경제 데이터로는 완패했지만 조시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북한 문제는 많은 미국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조시는 계속해서 한국의 안보 의존도를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불안정한 나라의 기술을 믿고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설했습니다. 조시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을 건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엘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시의 이런 발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엘리는 천천히 일어서서 조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분단국가라는 말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는 한국이 70년 넘게 분단 상황에서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강조했습니다. 또한 엘리는 한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접근법보다 훨씬 성숙한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엘리의 이런 발언에 말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윌슨 교수님이 이때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흥미로운 관점이라며 분단 상황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위기의식이 혁신과 발전의 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조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주장했어요. 조시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안간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이미 엘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조시의 발언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학생들은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비교하면 조시의 주장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들렸거든요. 엘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했어요. 미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제품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일방적 의존이 아닌
상호 의존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조씨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자신의 모든 논리가 엘리에게 반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씨는 주먹을 꽉 쥔 채 자리에 앉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편견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사실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조씨의 마지막 발악이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더욱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이 끝나고 학생들이 짐을 싸기 시작할 때 엘리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엘리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엘리의 표정에는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다는 듯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는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역사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엘리에게 집중했어요. 조씨도 복잡한 표정으로 엘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두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흑백 영상이 나타났어요. 한국 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참호에서 함께 버티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교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파병 장면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미국을 도와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다는 자막과 함께 정글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한미연합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상은 현대로 넘어와 코로나 팬데믹 초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마스크와 진단키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이 신속하게 지원 물품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산 마스크가 미국 병원에 전달되는 장면에서 몇몇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최근 영상들이 나왔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국의 무기 재고가 부족해지자 한국이 포탄과 각종 군수물자를 긴급 공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주포와 천국 미사일 시스템이 나토 표준으로 채택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엘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위해 실제로 피를 흘린 진정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어요. 70년 넘게 미국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고 위기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는 계속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이는 군사작전에 한국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병력 공급부터 무기체계, 군수물자까지 한국 없이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의존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어요. 교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엘리가 보여준 역사적 사실들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말리기 감탄하며 한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과 함께해왔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어요. 브래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엠마는 한국의 헌신적인 지원에 대해 감동받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조씨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의 첫 번째 팩트 폭격에 이어 이번 역사적 증거까지 보고 나니 자신의 초기 발언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더욱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조씨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엘리의 발표를 높이 평가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동맹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어요. 단순한 현재의 이익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역사가 진정한 동맹의 기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상호 부조라고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진 가운데 엘리의 메시지가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엘리의 두 번째 영상이 끝나고 교실이 조용해진 순간 평소 잘 발언하지 않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류웨이였어요. 류웨이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늘 냉철하고 현실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토론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발언 의사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윌슨 교수님이 류웨이에게 발언권을 주자 류웨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류웨이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지 도전적인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는 엘리를 바라보며 흥미로운 발표였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판적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류웨이는 한국의 역사적 기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21세기는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시대이고 미국이 진정으로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할 상대는 중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교실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류웨이는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이 경제 규모와 군사력, 인구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초강대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대국끼리 협력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한국 같은 소국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류웨이의 발언에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엘리는 류웨이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류웨이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역사적 의리보다는 현실적인 국력과 실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엘리가 강조했던 동맹의 가치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관점이었습니다. 류웨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 민심을 볼 때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어요.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합리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경제적 필요 앞에서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어요. 말리기 류웨이의 발언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현재 무역전쟁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류웨이는 이런 갈등들이 일시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엘리가 류웨이의 발언을 듣고 있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류웨이의 논리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었지만 동맹의 신뢰와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가 엘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두 관점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설득력 있는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류웨이는 마지막으로 미국이 감정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한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더 큰 그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냉철한 분석에 교실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류웨이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류웨이의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류웨이는 아직 할 말이 더 있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류웨이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현실적 대안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보다 전략적 우선순위는 중국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었어요. 이 발언에 교실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류웨이는 경제적 수치를 들어가며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했어요.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양국 간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갈등보다는 협력이 필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우주개발 등 글로벌 이슈들도 중미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어요. 이때 조 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조 씨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조 씨는 류웨이를 향해 중국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앞뒤가 다른 행동을 일삼는다고 비판했어요. 홍콩 문제, 위구르 인권 탄압, 대만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는 계속해서 중국은 짝퉁밖에 만들 줄 모르는 나라라고 거칠게 말했어요. 기술 도용과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일상적이고 창의성이나 혁신보다는 모방과 복제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나라와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조 씨의 강한 비판에 류웨이뿐만 아니라 교실에 있던 다른 중국계 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린이라는 중국 학생이 일어서서 조 씨의 발언이 인종차별적이라고 항의했어요. 장이라는 또 다른 중국 학생도 조 씨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조 씨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조 씨는 자신은 사실만 말했을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양쪽으로 나뉘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윌슨 교수님이 급히 일어서서 학생들에게 진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감정적 대립은 건설적인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시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류웨이는 조 씨의 발언에 대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조 씨가 언급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국 전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모든 나라에는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국가별로 편을 가르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말릭과 브래드는 양쪽을 말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엘리는 이런 상황이 자신의 발표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질서를 요구하시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끝낼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음 주에 더 체계적으로 논의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교실을 떠났습니다. 그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엄청나게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나왔던 말들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모두들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수업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지난주에 격한 논쟁을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조 씨와 중국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윌슨 교수님도 이런 상황을 의식하신 듯 평소보다 신중한 표정으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지난주 논쟁에 대해 언급하시며 감정적 대립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건설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학생들이 각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각자 지난주 토론에서 느낀 점이나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차분히 나눠보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조용했던 백인 여학생 사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사라는 지난주 토론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새롭게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사라는 한국을 미국을 지탱하는 숨은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반면 한국은 규모는 작아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었어요. 차라리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말릭이 사라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어요. 말릭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의 중요성을 제대로 몰랐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미디어나 교육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일반 미국인들이 한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말릭은 특히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선에서 한국이 수행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일반 대중에게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래드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어요. 브래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조사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와 세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서 미국 경제의 일부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는 동안 조 씨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조 씨는 책상에 팔꿈치를 꿰고 손톱만 뜯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엠마가 조시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엠마는 조시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조시는 별말 없이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조시의 침묵이 오히려 교실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류웨이도 다른 학생들의 발언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류웨이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엿보였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중국보다 한국을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류웨이에게는 예상 밖의 상황이었어요. 엘리는 다른 학생들의 변화된 인식에 대해 조용히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시의 침묵이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엘리는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화합을 원했기 때문에 조시의 현재 상태가 마음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학생들의 성숙한 토론 태도를 칭찬하시며 이런 깊이 있는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이라고 평가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수업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윌슨 교수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교수님은 지난 몇 주간 우리 교실에서 벌어진 토론들이 단순한 수업, 주제를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논의는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책상 위의 자료들을 정리하시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소식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우리 수업이 갑자기 학교 전체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토론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셨어요. 한국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 있는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자고 하셨어요. 단순히 우리 수업의 연장선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토론회가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지역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몇몇 정치학과 교수님들도 참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토론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말릭은 흥미롭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자신이 깨달은 한국의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어요. 다른 몇몇 학생들도 공개 토론회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리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엘리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더 큰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점차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류웨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중국 협력론이 더 큰 무대에서 검증받을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류웨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현실주의적 관점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조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토론회 참여 의사를 밝히는 동안에도 조시는 계속 손톱만 뜯고 있었어요. 윌슨 교수님이 조시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지만 조시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교수님은 토론회 준비를 위해 각자 자신의 논리와 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감정적 대립이 아닌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공개 토론회 소식에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실을 나서면서도 계속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벌써부터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중앙 강당에는 500석 규모의 자리가 거의 가득 찼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우리 수업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 지역 언론인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토론자들을 위한 테이블과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엘리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 긴장한 듯 깊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은 엘리의 모습이 한층 진지해 보였어요. 류웨이도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참석자 명단에는 있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윌슨 교수님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오늘의 주제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서 미국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각 토론자들이 준비한 발표를 듣고 건설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안내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엘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엘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엘리는 준비해온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어요. 엘리는 한국을 더 이상 무명의 조력자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지탱하는 척추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어요. 군사적 동맹에서부터 경제적 파트너십, 기술 협력, 문화적 교류까지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엘리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만약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모든 전자산업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군사장비까지 모든 것이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엘리는 더 나아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한국을 과소평가한다면 3일 만에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한국이 공급하는 핵심 부품들과 기술 지원이 중단되면 미국의 산업 기반이 얼마나 빨리 타격을 받을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관객석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의 발표 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엘리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서 류웨이가 발표에 나섰습니다. 류웨이는 엘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중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파트너는 여전히 중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웨이의 발표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엘리 때만큼 뜨겁지는 않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교수가 엘리에게 한국의 중요성이 과장된 것은 아니냐고 물었지만 엘리는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류웨이에게는 중국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조 씨는 계속 뒷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몇 번 일어서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 적극적으로 발언하던 조 씨가 이렇게 조용한 것 자체가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토론회가 끝날 무렵 관객들은 대부분 엘리의 주장에 더 설득당한 분위기였어요.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류웨이의 현실주의적 관점도 일리가 있었지만 신뢰성과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엘리의 논리가 더 큰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았어요. 토론회가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윌슨 교수님이 다시 무대에 올라 결과 발표를 위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심사위원들과 관객 투표를 종합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엘리는 긴장한 듯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류웨이도 차분한 표정이지만 눈빛에서 기대감이 엿보였어요. 교수님은 먼저 오늘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한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와 파트너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였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발표자들이 훌륭한 준비와 열정을 보여줬다고 치하하셨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봉투를 여시며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심사위원 점수와 관객 투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우승자는 엘리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강당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특히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엘리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곧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해했습니다. 엘리가 수상자 연단에 올라서자 관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엘리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엘리의 첫 마디는 한국어였어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후 영어로 이어갔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엘리는 수상 소감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숨어있는 조력자가 아니라 당당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고 고백했습니다. 엘리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무시당하거나 놀림받았던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가끔은 중국이나 일본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특히 엘리는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미묘한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직접적인 차별보다는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특정한 편견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자신이 진짜 미국인인지 의심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엘리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로 전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면서 한국인들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 출신이라고 하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어를 하면 신기하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이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크게 높여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엘리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이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한국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변화가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자신에게는 단순한 토론 승리가 아니라 정체성의 승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미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하여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어요. 관객들은 엘리의 진솔한 수상 소감에 깊이 감동한 것 같았어요. 특히 인종차별의 경험에서 현재의 당당함까지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관객들도 뜨거운 박수로 엘리를 격려했어요. 토론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당을 떠나기 시작할 때 엘리는 여전히 무대 근처에서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몇몇 교수님들이 엘리를 둘러싸고 격려의 말씀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흥분과 감동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조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시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때까지 멀찍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조시를 발견하고 눈을 마주치자 조시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조시는 엘리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진중함이 배어 있었어요. 오늘 엘리의 발표가 정말 인상 깊었으며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엘리는 조시의 진심 어린 축하에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갈등을 생각하면 조시가 이렇게 다가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엘리는 조시가 와줘서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조시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신에게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조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조시는 처음에 엘리와 논쟁할 때 정말 한국을 우습게 봤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한 나라인가 싶었고 작은 나라가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편견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어요. 엘리는 조시의 솔직한 고백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조씨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조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류웨이와 중국 학생들에게 했던 말들도 정말 잘못이었다고 반성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몰려서 부적절한 표현을 썼고 인종차별적인 말까지 했다고 후회했어요. 조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씨는 엘리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미국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특히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전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엘리는 조씨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씨에게 화가 많이 났었지만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진짜 의미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조씨는 한숨을 쉬며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자신 안에 어떤 편견들이 있었는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다고 고백했어요. 자신이 생각보다 편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해졌다고 조씨가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과 엘리처럼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씨는 잠시 멈췄다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자신에게는 오늘이 정말 부끄러운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것 같아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는 조씨의 솔직함에 감동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용기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조씨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전했어요. 조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이냐며 엘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생각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한국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웃으며 그럼 한국 영화부터 보라고 제안했어요. 기생충이나 미나리 같은 작품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습니다. 조씨는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며 엘리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엘리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같이 한국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다가왔어요. 말릭과 브래드, 사라도 와서 조씨와 엘리의 화해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류웨이도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조씨는 마지막으로 엘리에게 오늘 한 일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격려했어요. 엘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면서 더 배워나가는 친구가 되자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진정한 우정의 시작을 다짐했어요. 갈등과 오해에서 시작된 관계가 이해와 존중으로 발전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